자, 어떻게 그 13강까지 이제 보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좀 도움이 되시나요? 그 시중에 기본적으로 그 경매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하고 어떤 그 차이점들이 조그만 차이점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제 성격상 뭐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돌려가면서 하는 성격은 되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경매판에서 느꼈던 걸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그 강좌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뭐 경매를 오래 한 사람은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저런 이제 경매 투자 전략을 갖고 있는구나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조건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으셔야 되세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이제 정책을 이해해라. 이해하고 있어라. 이해해라. 사실 이제 제가 그 부동산 경매를 이제 시작한 게 20년 정도 되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쭉 보면 이제 누군가요? 김대중 정부를 경험해봤고 노무현 정부를 경험해봤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험해봤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권의 특성상 또 그 당시 뭐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경기라든지 경기 현상이라든지 국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그 시장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거시 경제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책이 주는 파급 효과가 미치지 않는 국민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수단으로 해서 어떤 그 자기들이 원하는 뭐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진보적인 정부면 진보적인 정부에서 그 주로 그 자기들의 그 지지 기반이 되는 뭐 소득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유불리하게 정책을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면 정책은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장기로 보면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는 못해요. 장기로 보면. 그런데 단기로 보면 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어서 위축시키기도 하고 또 확장시키기도 한다 그 얘기세요. 다시 장기로 보면 정책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단기에서는 이 정책들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예요. 이제 어떤 정책에서 확장 정책이 있을 거고 부동산 이제 긴축 정책이 있을 거라고 보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이제 위축시키는 긴축 정책을 저는 확장 국면이 있다고 보고 확장 정책을 펴는 국면이 있겠고 이제 긴축 국면이 있다고 한번 보자 그 얘기세요. 이거는 막 부동산을 특히 이제 최근에 지금도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옹호하는 분도 계시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빚내서 집 사세요. 뭐 아주 그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확장 국면을 정책의 기조로 삼는 반면에 지금 현재 정부는 어쨌든 뭐 막 빚내서 집 사세요는 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 하지 마세요라고 부동산 이제 긴축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같은 입장에서 언제 그러면 매도 이제 매입은 부동산을 사시는 거고 매도는 이제 부동산을 파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요 국면에서 매입을 할까, 요 국면에서 매입을 할까, 이 국면에서 매도를 할까, 이 국면에서 매도를 할까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세요. 여기서 이제 뭐 매입이라는 건 이제 낙찰받는 걸 거고, 그죠? 낙찰받는 걸 거고, 매도라는 거는
낙찰받았던 부동산 이제 매각하는 걸 아마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봐보세요. 선생님들. 부동산 확장 경기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 값이 어쨌든 막 오르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낙찰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긴축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부동산이 전체로 그 경매에는 이제 3대 지수가 있습니다. 경매 지표는 경매 지표가 3대 경매 지표가 있는데 3대 경매 지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낙찰가율, 그 다음에 낙찰률, 그 다음에 응찰자수 이렇게 3대 지표가 있는데요. 이 확장 국면에서는 이것들이 다 올라가요. 긴축 국면에서 이게 다 내려가요. 긴축 국면에서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그 얘기죠. 언제 낙찰 받을까? 언제 경매시장이 언제 진입을 할까 하면 꼭 기억을 하세요. 이 긴축 국면에서 경매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3대 지표 낙찰가율, 낙찰률, 응찰자 지수가 부동산 긴축 국면에서는 떨어지거든요. 낮아진다. 이 3대 지표가. 그럼 이제 언제 매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낙찰 받아서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고 요 시기에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해서 낙찰 받아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언제 매각해야 되냐면 확장 국면에서 뭘로? 매매를 처분을 해버려야 된다 그 얘기세요. 매매를 처분을 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확장 국면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많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 특히 초보 선생님들은 부동산이 막 오를 때 언제? 그때 이제 경매시장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가 언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냐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안 좋아져서 낙찰가율, 낙찰률, 응찰자 수가 떨어진 이 시기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으세요. 뭘로? 부동산 투자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으세요. 다시 생각은 나중에 해보세요. 생각은 나중에 해보시더라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제 낙찰받아서 긴축 국면에서 낙찰받아서 다시 긴축 국면에서 낙찰받아서 확장 국면에서 매매를 처분을 하셔야 되세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언제 그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경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많은 분들이 이 확장 국면에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긴축 국면에서 부동산에 손을 떼고 떠나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세요. 반대로 생각을 해라.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시장에서 어떻게 진입을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매로 처분하고 떠나면 성공 투자자의 기본 자격이 있다 그 얘기세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르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망할 것 같으세요? 정말 철없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해서 망해라. 더 내려라 그러는데요. 사실 내수시장에서 부동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어떤 연구소의 그 통계조사를 보면 내수시장의 한 45%가 부동산 시장하고 물려 있습니다. 뭐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삿짐 센터라든지, 쉽게 말해서 이사 한 번이라도 더 가야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도배업자라든지, 이삿짐 용달차 아저씨라든지, 심지어 중국집 아저씨도 짜장면 한 그릇 더 파는 거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선생님들 중에는 부동산 투기하고 있는 오 박사 너는 뭐 투기를 조장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사실 부동산 경기가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그게 만약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너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을 못 따라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안 이루어지면 굉장히 정책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더 여러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뭐 어쨌든 우리 그 강좌 특성은 그 말은 못하겠고, 적어도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도 그 쑥스러운 말씀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뭐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하겠습니다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오 박사가 20년 만에 드디어 동영상 유튜브 강의도 시작을 했더라.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한 100강까지 올려준다고 그러더라. 그런 것들을 주변 분들한테 좀 이렇게
선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결국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정도는 제가 요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세요. 요 꼭지에서 요 강좌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 불황기에 매입을 해서 어떻게 경매로 부동산 불황기에 경매로 매입을 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그래서 막 가격이 오르는 요 시점에 매매로 처분을 하시는 이런 용기를 가지시면 성공 투자자의 기본은 이제 갖췄다고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상 더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는 일단 일본 꼭지에서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큰 그림이라면 두 번째로는 그 해당 물건의 이제 시장 가치를 잘 파악해라. 이제 뭐 이 부분을 일본을 뭐 그것이 전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이라면 이제 들어가서는 해당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그 물건에 대한 시장 가치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 얘기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여기서 말은 쉽지만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잘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 아니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요즘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발품 판다고 발품 팔고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지속적으로 경매 물건이 나오면 응찰을 하든 안 하든 그 물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고 그것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파악이 된다 그 얘기세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응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해당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해라. 해당 물건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뭐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역이 생긴다든지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수용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제 단기간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을 그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물건의 가격 변동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잘 깨고 있으면 이 응찰 가격 결정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그 부동산의 시장 흐름이나 부동산 정책을 딱 바탕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물건의 시장 가치, 개별 물건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역적 특성.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은 어쩔 수 없이 위치체니까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지역적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으로 뭐 지하철역이 생긴다든지, 그다음에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 뭐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뭐 공원이 들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관공서가 들어선다든지, 안 그러면 들어섰던 관공서가 이사 가버린다든지, 새길이 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지역적 특성을 잘 파악을 하시는. 뭐 어차피 이것도 하루 이틀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세부적으로 가장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해당 물건의 가격 변동의 그 추이 뭐 역사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지만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는 얼마였고 5년 전에는 얼마였고 지금은 얼마고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5년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이제 역사를 꿰고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향후 죄송합니다.
향후 가격 전망이 가능하다. 사실 이제 요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놈들 1번, 2번, 3번에 대한 것들을 3번, 4번까지를 다 이렇게 그 믹스 시켜 보면 결국 요게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지.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얼마가 형성이 될 거라고 한다면 3년 전인 지금 얼마에 낙찰을 받으면 얼마에 매입을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인가에 대한 대충 점치기가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 부동산 투자가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렵냐? 해보면 해볼수록 어려운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점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혹자들은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도 다 그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응축시켜서 가격 전망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얼마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쭉 향후 가치를 전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이제 투자 전략은 간단해요. 제 투자 전략은 목 좋은데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경매로 싸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정도로 그 부동산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버티기 한다 하세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은 다 먹게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잖아요. 버티다 못해서 팔고 나면 버티지 못하시고 이제 매각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부동산을 누군가가 샀다라고 얘기를 하면 파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왜 비싼 세금까지 내가면서 살까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노림수가 있다세요. 다시 그 부동산을 사는 그 사람이 파는 나를 위해서 절대 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득을 자기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 섰으니까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니까요. 내 물건을 사줘서 감사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수익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경제 행위를 할 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버텼으면 누릴 내 수익을 그 사람이 잘라먹는다고 생각을 한 번만 해봐 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자가 성공적인 경매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좀 그 충실하게 좀 쌓아가시면서 경매 공부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깔면서 아까 앞강에서 말씀드린 뭐 권리 분석이라든지 임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하면 훨씬 더 경매 실력자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요걸로 14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